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역사 속 실제 제갈량의 본 모습을 만나다. 제갈량 그와 다시 마주하다. 지은이는 류종민, 발행은 박영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즐겨 읽었던 삼국지는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나관중은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기록이 없는 내용을 본인이 창작하거나 특유의 과정을 덧붙여 삼국지연의를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나관중의 소설과 실제 역사서인 삼국지 간에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지연의를 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이 나관중이 지어낸 이야기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 류종민이 소설에 의해 꾸며진 모습이 아닌 역사서에 기록된 제갈량의 실제 모습을 기록한 책인데요. 저자는 역사서 속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인물로 제갈량을 꼽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동남풍을 불어오게 하고 별자리로 미래를 예측하는 등 신출규모란 천재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이는 나관중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서에 기록된 제갈량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겪었으며 늘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고뇌와 걱정을 안고 사는 등 나관중이 표현한 모습과는 달리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제갈량의 실제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서에 기록된 제갈량의 실제 인생을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50개의 흥미로운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갈량의 본 모습을 마주하고 그의 실제 인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이 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읽었던 삼국지는 사실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작품으로 정확한 명칭은 삼국지연의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지을 때 진수가 쓴 삼국지라는 역사서를 참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관중은 말 그대로 참고만 했을 뿐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삼국지에 기록이 없는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창작해내거나 기록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특유의 과장을 덧붙여 삼국지연의를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나관중의 소설과 실제 역사서인 삼국지 간에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지연의를 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이 나관중이 지어낸 이야기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역사서 속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제갈량을 꼽고 싶습니다. 제갈량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못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술로 동남풍을 불게 하고 별자리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제갈량의 모습에만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은 모두 나관중이 창작해낸 허구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제갈량은 신에 가까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고 있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겪었으며 늘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고뇌와 걱정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그의 실제 인생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될까 두려워 부하들에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믿고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던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갈량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그의 인생을 하얗게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소설에 의해 꾸며진 모습이 아닌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아야만 우리는 제갈량이라는 위인을 좀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안정복 선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후세에 오래도록 기감이 될 만한 인물이나 세상에서 그를 논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것은 소홀히 봐버리고 괴이한 것만 믿는 통에 그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업이 결국 풍은이나 일으키고 팔진도나 쳤던 일에 가려져 버렸으니 이 얼마나 통한스러운 일인가. 제갈량은 조선시대에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안정복 선생의 말을 되짚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소설 속에 묘사된 신출규모란 제갈량의 모습, 즉 소설가가 거짓으로 꾸며낸 모습에만 열광했던 듯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복 선생의 말처럼 왜 제갈량이 후세의 기감이 되는 인물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의 모습에서 소설의 허구를 걷어내는 작업이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갈량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실제 인생을 50개의 흥미로운 주제로 묶어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들께 제갈량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상황에서는 제갈량처럼 이렇게 행동해라는 식의 직접적이고 섣부른 교훈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갈량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제갈량의 본 모습을 마주해보고 나름대로의 교훈을 각자 찾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꼭 거창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해소하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접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최고 우등생 제갈량의 공부법. 제갈량도 사람인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리 만무하다. 분명 그도 자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의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위력을 보면 제갈량은 석도, 서서, 맹건 등과 함께 유학했다. 이 세 명은 정숙에 힘썼으나 제갈량은 홀로 대략을 살폈다는 언급이 있다. 이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서사와 같은 제갈량의 친구들은 책에 쓰여진 글자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읽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공부를 했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경전을 읽는 학자들이 행하는 정석적인 공부법이었다. 현대에서야 학문의 우열을 가리지 않지만 당시에는 철학,
즉 경전을 읽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수준 높은 학문이었다. 이를 위해 학자들은 경전에 쓰여있는 글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력의 표현대로 정밀하게 공부했다. 당시에는 비록 생활이 공공하더라도 조가집에 틀어박혀 경전을 공부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학자라는 주의에 존경을 받았었다. 이러한 풍토는 공자에서 비롯된 유교적 질서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경전의 뜻을 정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학문을 훈고학이라 한다. 훈고학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에 의해 유교가 심하게 박해당하자 유교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등장했던 학문이다. 후일 성리학과 양명학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갈량은 무르 학자라면 경전을 정밀히 탐구해야 한다는 당시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리고 그는 무슨 책이든지 간에 책의 큰 줄거리, 즉 핵심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한마디로 실용적인 자세로 학문에 접근했다. 당연히 글자 한자 한자에 집중하는 그의 친구들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갈량이 당시에 유행했던 공부법을 고집하지 않고 책의 요점을 파악하려 애썼던 이유는 기존의 학문 풍토가 당장 현실에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다. 황제는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각 지역에 웅비하고 있던 군웅들이 패자로 등극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탐구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난세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제갈량에게는 맞지 않는 공부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갈량은 관습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는 이 주제에서 소개하는 공부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전의 방식과 관습에서 벗어나 더 나은 정책을 입안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후의 주제에서 이러한 그의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제갈량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제갈량은 소설 속의 이미지처럼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을 관중과 악에 비유하며 잘난 척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 승상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는 본인의 한계와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삼국지 동화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갈량이 말했다. 무르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까 걱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면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얻는 것이 있으니 병폐를 버리고 주옥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오직 서서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동화도 7년 동안 나와 일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경우에는 나에게 10번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진실로 서서와 동화를 본받아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면 나의 잘못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의 이 말에서 집사광익, 즉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이익을 넓힌다는 고사가 생겨났다.
사실 필자는 위에서 소개한 제갈량의 말을 거의 그대로 외울 정도로 그의 글 중에서 출사표에 버금가게 좋아하는 글이다. 하나하나의 구절에서 제갈량이 국정을 어떠한 자세로 임했었는지, 그가 중요시했던 국정 철학은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갈량의 표현 중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구절에 집중해보자. 그는 공직자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는 아집에 빠져서는 안 되며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진정으로 나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 행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하급 조직원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는 보탬없이 행정개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 결정 권한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소수에 의한 독단적 결정으로 국가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정책이 입안될 수도 있다. 과거의 정책 결정은 DADC, 즉 소수의 권력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발표한 뒤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대 여론을 방어하는 식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제갈량도 이러한 행정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까 걱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면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즉, 나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 걱정하여 직언을거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갈량은 총나라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당연히 부하들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필자도 제갈량 밑에서 공직 생활을 했었다면 감히 그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직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네 사회가 대통령, 장관, 회장, 사장 정도 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찾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분위기인가? 필자와 같이 직언을 했다가 미움을 받고 늦춰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제갈량처럼 직언을 해도 미워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사가 직접 이야기해 준다면 조금은 용기가 생길 것 같다. 제갈량은 마지막으로 서소와 동화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본받아 자신의 잘못을 줄여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부하들에게 본인의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교하던 그 제갈량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이유 그는 앞선 자신의 글이 부하들의 직언을 이끌어내기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부하들에게 글을 남긴다. 역시 동화전에 기록이 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옛날 최주평과 사귀면서 여러 번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후에 서서와 사귀면서 그의 가르침으로 인도를 받아 나를 힘써 돌이켜볼 수 있었다. 전날 동화는 정사에 참여할 적에 나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힘껏 다하였고 훗날 위도와 내가 사물을 보았을 때는 그는 나에게 자주 간하여 나의 결정을 말렸었다. 비록 내가 바탕과 성품이 어리석고 어두워 그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라도 이 네 사람 제주평, 서서, 동화, 위도, 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잘 지냈으므로 내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기탄 없이 바로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핍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음을 밝히기에 충분할 것이다. 앞선 그래서도 나에게 직언을 한다고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이지만 혹여나 부하들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까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언을 부탁하고 있는 제갈량이다. 생각건대 그의 집사광익 정신은 자신을 관대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 쇼를 위한 것이었다면 직언을 한다고 절대 너희를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거야 라고 2번이나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제갈량은 진정으로 부하들의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적에 더 민감하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만큼 본인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누군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쉽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제갈량이라고 왜 안 그랬겠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 위에 제갈량의 말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있다. 비록 바탕과 성품이 어리석고 어두워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다. 즉 그는 너희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 혹시나 부하들이 자신들의 직언을 승상이 다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할까봐 단서를 탄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걱정하여 부하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면 제갈량은 정말 세심한 성격을 가졌던 듯하다.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가 될수록 부하들과 멀어지기 쉽다. 혼자만의 넓은 사무실을 가지게 되고 직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게 되고 본인의 경험에 비춰 모든 사안을 판단하기 쉽다. 제갈량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다. 서기 200년대의 시대를 살았던 그가 현대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속은 가정에서의 패배 후 벌을 받을 게 두려워 도망쳤었다. 제갈량이 마속을 아꼈던 이유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갈량이 마속을 아꼈던 이유. 읍참마소,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고사 중 하나다. 마속은 제갈량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부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갈량이 20년 넘게 준비해온 북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제갈량에게 마속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삼국지 마속전에는 제주와 기량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군사계책을 논하기를 좋아하니 승상 제갈량이 더욱 그의 기량을 빼어나게 여겼다. 선주가 임종할 때 제갈량에게 이르길 마속은 말이 그 실제를 과장하니 그게 기용할 수 없소. 그대가 이를 살펴보시오라 했다. 제갈량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속을 참군으로 삼고 매양 불러서 얘기하기를 밤낮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유비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 인재를 보는 눈이 남달랐던 그다. 아무 의미 없이 제갈량에게 그것도 죽어가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다. 필자의 추측으로 아마 유비는 생전에 제갈량이 마속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자주 봤을 것이다. 유비 눈의 마속은 언제나 제갈량 곁에 있었으며 제갈량도 그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인재를 보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유비가 봤을 때 마속은 말만 유창하고 실제는 그 말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보였던 듯하다. 그런데 제갈량은 그런 마속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듯하니 총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갈량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다. 제갈량이 마속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눈치가 아니었다면 유비는 이런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다. 마속이 아무리 허풍이 심하고 말이 앞서는 자라도 나라의 큰일을 맡지만 않으면 국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유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마속을 그렇게 아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속의 형 마량과 제갈량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량은 백미라는 고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우리가 보통 이 식당은 곱창전골이 백미야라고 할 때 그 백미 말이다. 형주 지역에는 마씨 5 형제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마씨 5형제 중에서 백미가 제일 낫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마량의 눈썹이 희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지칭해 백미라고 불렀던 것이다. 마량은 유비가 형주를 손에 넣었을 때 유비에게 임관하게 된다. 이때 형제 중 막내였던 마속도 유비에게 같이 등용된다. 마량 전에는 선주가 촉에 들어가고 제갈량 또한 따라서 후에 가자 마량은 형주에 남았었는데 제갈량에게 편지를 쓰기를 듣자하니 낙성은 이미 함락되었다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조년께서 시기를 호응하고 세상을 밝혔고 공업은 나라를 빛내고 있으니 성공의 징조가 보입니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마량은 제갈량에게 준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제갈량이 181년생이고 마량은 187년생이니 제갈량이 6살 형이긴 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둘은 직장 동료였고 제갈량은 마량의 상사였다. 그런데도 마량이 제갈량에게 준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 시대에도 직장이라는 공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직급이 아니라 상사라면 더욱 어렵다. 삼국지에 주석을 단 배송지도 마량의 존형 표현을 두고 마량은 아마 제갈량과 결의 형제를 하였거나 혹은 서로 친분이 있었던 듯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배송지는 마량과 제갈량이 의형제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둘 사이가 의형제였던 아니던 최소한 각별한 사이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나중에 마량은 유비의 동호 원정에 참여하였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 제갈량은 형제와 같았던 마량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제갈량이 이 때문에 마량의 동생 마속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분명 마속은 재능이 있는 참모였다. 제갈량의 낭만 원정 의도를 간파하고 마음을 공격하라고 조언했던 그가 아닌가. 그러나 제갈량은 마속이 마량의 동생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실제 능력에 비해 더 그를 아끼고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가정을 맡겼던 이유. 이제 제갈량이 왜 가정 전투에 마속을 투입했었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가정을 사수하는 것이 1차 북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임무였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벌과 관련된 주제에서 이미 설명했었지만 제갈량의 전략은 촉군을 조응과 자신의 본대로 나눠 위나라의 방어군을 흐트려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안 서쪽을 구원하러 오는
위나라군을 가정에서 틀어막는 동안 자신의 본대가 장안 서쪽을 병탄하여 이를 거점으로 장안을 공격하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다. 가정 지역은 쉽게 생각해 좁은 길목이었다. 가정이 뚫리면 평원지대가 펼쳐지므로 쏟아져 오는 위나라 지원군을 막으려면 제갈량은 방어전선을 넓게 가져가야 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촉군의 방어선은 옅어질 수밖에 없고 뚫리기도 쉬워진다. 따라서 가정을 사수하는 것은 북벌 성공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임무였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왜 마속을 이 중요한 임무에 투입했던 것일까? 가능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마속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수 있다. 제갈량은 마속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속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 전투 경력이 전무했다. 남만 정벌 때도 그는 제갈량과 동행하지 않았다. 마속을 후계자로 삼으려면 단순히 제갈량이 그를 아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세울 만한 공적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제갈량은 마속에게 눈에 띌 만한 공적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마속이 일자 북벌의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마속전에는 제갈량이 마속을 참군으로 삼고 매양 불러서 얘기하기를 밤낮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북보를 위한 군사 전략을 수립할 당시 마속이 제갈량 곁에서 상당한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추측이 옳다면 제갈량은 마속이 가정의 전략적 중요성을 그 어떤 장수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부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마속을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제갈량은 가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임무이긴 했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했고 마속이 이 정도쯤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수 있다. 삼국지 제갈량전에는 제갈량은 마속에게 선두에서 제군을 이끌게 가정에서 장압과 싸우게 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거동이 부적절하여 장압에게 대파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속한서에는 마속은 제갈량의 작전 명령을 어기고 행동이 매우 번거롭고 어지러웠으며 물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니 내려가서 성을 점거하여 이점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비장 왕평이 힘써 가나였으나 마속이 쓰지 않으니 마침내 대패하여 사조리 모조리 괴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칫 통감에는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행동거지가 번거롭고 어지러웠으며 물을 버리고 산에 올라 아래에 있는 성을 점거하지 않았다. 장압이 그 급도를 끊고 공격해 대파하니 마속의 병사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삼국지, 속한서, 자치통감의 기록이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산으로 올라가 장압에게 대패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제갈량은 가정을 방어할 확실한 계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책을 마속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계책은 가정의 산 아래에 있는 성을 점거하고 버텨라가 아니었을까. 제갈량은 가정을 방어할 자신의 계책에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속이 자신의 계책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정을 사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속을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가능성, 즉 제갈량의 마속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초계 여러 신하들은 가정방언을 위헌이나 오의 같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장수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아무런 실전 경험도 없는 마속을 고집했다. 제갈량 전에는 제갈량이 군대를 출정시켜 기산으로 향했는데 당시 숙장인 위헌, 오의 등이 있어 논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선봉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나 제갈량은 묻 의견을 거스르고 마속을 발탁하여 대군을 통솔하여 선두에 서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마속이 아무리 제갈량의 북벌 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가정을 사수하는 임무가 성만 점거에서 지키면 쉽게 그 임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위헌과 오의를 제치고 마속을 굳이 투입했던 이유를 제갈량의 마속에 대한 편애가 아니면 딱히 설명할 길이 없다. 앞선 주제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유비도 제갈량이 마속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위의 예상을 뒤엎은 파격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유비가 한중을 손에 넣은 후 한중 수비를 맡길 사령관을 정할 때의 일이다. 위헌전에는 선주 유비가 한중왕이 되어 성도로 옮겨서 다스리게 되니 신중한 장수에게 한중을 방어하게 해야 했다. 중노는 필시 장비가 될 것이라 하였고 장비 또한 내심 자신했으나 선주는 위헌을 뽑아 독한중 진원 장군으로 삼고 한중 태수를 겸하게 하니 모두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람들 모두가 장비가 한중 수비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유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위헌을 선택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제갈량이 마속을 발탁했던 경우와 약간 결이 다르다. 위헌은 이미 그 능력을 검증받은 장군이었다. 그는 한중 수비사령관이 되기 전부터 유비를 따라 촉으로 들어갔고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아문 장군으로 승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전투 경험과 공적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마속은 가정 전투에 선봉이 되기 전까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완전한 신출내기였다. 마속을 가정에 보냈던 것에는 그에 대한 제갈량의 애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갈량이 왕평을 마속의 부장으로 선택했었다는 것이다. 왕평은 제갈량이 죽고 없던 시절 위나라가 촉을 침공하자 이를 거의 혼자서 막아냈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장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중한 성격을 가졌었다고 전해진다. 가정전투에서 마속은 대패를 당했지만 왕평의 군사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나중에 제갈량이 따로 그에게 상을 내렸을 정도였다. 제갈량은 왜 이런 왕평을 마속의 부장으로 선택했던 것일까? 그는 마속이 자만심이나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공명심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이 마속은 말만 앞세우는 인물이라는 유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제갈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속의 성격에 유비가 말했던 성향이 숨어 있었음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속의 자만심을 제어할 인물로 신중한 장수 왕평을 부장으로 붙여주었던 게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할 때 제갈량이 마속을 선택한 것에는 그에 대한 각별했던 애정이 큰 영향을 미쳤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의 마속을 보낸 제갈량의 인재 기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갈량이 마속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장합은 역시 백전노장이었다. 산에 진을 친 마속의 물길을 끊어 촉군을 대파해버린다. 마속의 패배 후 제갈량은 출정한 지 단 3개월 만에 한중으로 퇴각하게 된다. 그리고 제갈량은 패배의 원흉이 된 마속을 처형한다. 그는 왜 그토록 사랑하던 마속을 죽였던 것일까? 가장 설명력이 있는 주장은 제갈량은 마속을 죽여 법의 공정함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선 주제에서 필자는 얼마나 제갈량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중요시 했었는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마속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속은 상관의 지시를 거스르고 족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손해를 가져왔다.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삼국지강의의 저자 이중택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제갈량은 법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마속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필자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꼭 죽였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유배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앞서 필자가 설명했듯이 제갈량식 법치의 또 다른 특징은 교화였다.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제갈량은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줬다. 당시 마속을 죽이지 말자는 여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양양기에는 장관이 한중으로 가서 제갈량에게 이르길 옛날 초나라가 성득신을 죽이자 그런 연유에 진문공이 기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지모 있는 선비를 죽이는 것이 어찌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라 했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손무가 능히 천하에서 제압하여 승리했던 까닭은 법을 운영하는 데 밝았기 때문이요. 사회가 분열되고 군대의 교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만약 다시 법을 폐한다면 무얼 써서 적을 토벌하겠소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일화에서 장화는 마속 같은 인재를 죽이며 오히려 위나라가 좋아할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갈량은 역시 법의 공정함을 내세우며 장관의 의견을 물리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갈량은 왜 마속에게만 교화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일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마속에게 말이다. 마속전에는 마속은 하옥되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참마속의 고사와는 달리 하옥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 또 제갈량전에는 제갈량이 마속을 죽여 군사들에게 사죄했다는 언급이 있다. 즉 마속전에는 죽었다라는 결과만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제갈량전에는 마속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마속을 죽였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더해진 기록이 있는 것이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다음으로 상난전을 보면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상난전에는 건흥 5년 227년에 상랑은 제갈량을 수행하여 한중에 도착했다. 상랑은 평소 마속과 사이가 좋았다. 마속이 도망칠 때 상랑은 그 상황을 알았지만 검거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이를 한스러워했으므로 상랑의 관직을 박탈하여 성도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마속은 가정에서 패배한 후 도망을 쳤다. 그러나 상랑은 평소 마속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도망친 마속을 모른 척했다. 마속이 도망을 쳤다니 이 기록은 사실일까? 일단 역사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갈량이 마속의 도주를 눈감아줬던 상랑의 관직을 박탈했었다는 후속 조치까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의 마속전, 제갈량전, 상난전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로 빌자 나름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속은 가정에서 패배한 후 본인이 너무나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을 쳤다. 그런 마속을 상랑은 검거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마속을 검거하였다. 검거 후 그는 하옥되었다. 그리고 하옥된 와중에 사형이 내려져 사역을 받든 참수를 당하든 죽은 것이다. 생각건대 참했다는 기록이 마속전, 제갈량전, 상난전 아무 곳에도 없으니 사약 등 다른 방법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마속은 가정에서 패배한 후 받을 죄가 두려워 도망을 가는 중죄를 저질렀다. 즉 제갈량의 수비 지침을 어기고 가정을 사수하지 못함으로써 제갈량을 한 번 배신했던 그가 패배 후 도망을 감으로써 제갈량을 또 한 번 배신했던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마속은 교화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것 같다. 만약 그가 가정 패배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결박하여 제갈량 앞에 나타났었다면 제갈량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엄이나 요립처럼 유배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청나라 시대 학자 홍량길은 그가 쓴 사사발복에서 마속은 군사가 패하자 도망하였고 후에 다시 잡아들이니 하옥되어 죽은 것이다. 마속은 말이 그 실제보다 지나쳐 본래 취할 바가 없었다. 또한 제갈량의 군사 명령을 어겨 군사를 잃는 데 이르렀으나 죄를 받게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도망갔으니 죄가 있으면 형벌을 피하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어겼음에 제갈량이 그를 주륙한 것은 심히 마땅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홍량길도 마속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에 대한 가중처벌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제갈량은 그 스스로 마속을 처형했지만 눈물을 흘렸던 것은 확실하다. 역사서에도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많다. 이후 그는 마속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연자하지 않고 잘 대우했었다고 전해진다. 자신이 그렇게 총야된 마속이었으나 마속은 제갈량을 2번이나 배신했다. 마속이 가정에서 패배한 후 받을 죄가 두려워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마속이 도망을 갔다니 말이다. 아마 예전에 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을 것이다. 마속은 말만 앞세우는 자요. 그러니 중용하지 마시오. 그러나 결국 모든 책임은 마속을 선택한 제갈량에게 있었다. 모두 제갈량 본인이 감내해야 할 아픔이었다. 여담, 제갈각의 삼촌에 대한 평가. 제갈각전에는 송건이 제갈각에게 물었다. 그대의 부친 제갈근과 숙부 제갈량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가? 제갈각이 신의 부친이 뛰어납니다 라고 대답했다. 송건이 그 까닭을 묻자 제갈각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의 부친은 일을 맡을 만한 자를 알지만 숙부는 모르기 때문에 뛰어난 것입니다 라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제갈각은 제갈근의 장남이다. 그는 제갈근과 제갈량 중 누가 더 뛰어나냐는 송건의 질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제갈근이 더 뛰어나다고 하며 제갈량은 일을 맡을 만한 자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제갈각이 일을 맡을 만한 자를 모른다고 한 것은
제갈량이 마속을 기용했던 사례를 두고 말한 것이다. 제갈량이 조카의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조카의 말에 반박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읽었던 삼국지는 사실 나간중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작품으로 정확한 명칭은 삼국지연의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지을 때 진수가 쓴 삼국지라는 역사서를 참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간중은 말 그대로 참고만 했을 뿐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삼국지에 기록이 없는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창작해내거나 기록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특유의 과장을 덧붙여 삼국지연의를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나간중의 소설과 실제 역사서인 삼국지 간에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지연의를 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이 나간중이 지어낸 이야기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간중의 삼국지연의가 역사서 속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제갈량을 꼽고 싶습니다. 제갈량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못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술로 동남풍을 불개하고 별자리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제갈량의 모습에만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은 모두 나간중이 창작해낸 허구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제갈량은 신에 가까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알고 있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겪었으며 늘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고뇌와 걱정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그의 실제 인생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될까 두려워 부하들에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믿고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던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갈량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그의 인생을 하얗게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소설에 의해 꾸며진 모습이 아닌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아야만 우리는 제갈량이라는 위인을 좀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안정복 선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후세에 오래도록 기감이 될 만한 인물이나 세상에서 그를 논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것은 소홀히 봐버리고 괴이한 것만 믿는 통에 그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업이 결국 풍은이나 일으키고 팔진도나 쳤던 일에 가려져 버렸으니 이 얼마나 통한스러운 일인가. 제갈량은 조선시대에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안정복 선생의 말을 되짚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소설 속에 묘사된 신출규모란 제갈량의 모습, 즉 소설가가 거짓으로 꾸며낸 모습에만 열광했던 듯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복 선생의 말처럼 왜 제갈량이 후세의 기감이 되는 인물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의 모습에서 소설의 허구를 걷어내는 작업이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갈량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실제 인생을 50개의 흥미로운 주제로 묶어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들께 제갈량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상황에서는 제갈량처럼 이렇게 행동해라는 식의 직접적이고 섣부른 교훈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갈량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제갈량의 본 모습을 마주해보고 나름대로의 교훈을 각자 찾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꼭 거창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해소하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접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최고 우등생 제갈량의 공부법. 제갈량도 사람인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리 만무하다. 분명 그도 자신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만의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위력을 보면 제갈량은 석도, 서서, 맹건 등과 함께 유학했다. 이 세 명은 정숙에 힘썼으나 제갈량은 홀로 대략을 살폈다는 언급이 있다. 이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서사와 같은 제갈량의 친구들은 책에 쓰여진 글자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읽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공부를 했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경전을 읽는 학자들이 행하는 정석적인 공부법이었다. 현대에서야 학문의 우열을 가리지 않지만 당시에는 철학, 즉 경전을 읽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수준 높은 학문이었다. 이를 위해 학자들은 경전에 쓰여있는 글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력의 표현대로 정밀하게 공부했다. 당시에는 비록 생활이 공공하더라도 초가집에 틀어박혀 경전을 공부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학자라는 주의에 존경을 받았었다. 이러한 풍토는 공자에서 비롯된 유교적 질서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경전의 뜻을 정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학문을 훈고학이라 한다. 훈고학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에 의해 유교가 심하게 박해당하자 유교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등장했던 학문이다. 후일 성리학과 양명학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갈량은 무릇 학자라면 경전을 정밀히 탐구해야 한다는 당시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리고 그는 무슨 책이든지 간에 책의 큰 줄거리, 즉 핵심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한마디로 실용적인 자세로 학문에 접근했다. 당연히 글자 한자 한자에 집중하는 그의 친구들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갈량이 당시에 유행했던 공부법을 고집하지 않고 책의 요점을 파악하려 애썼던 이유는 기존의 학문 풍토가 당장 현실에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다. 황제는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각 지역에 웅비하고 있던 군웅들이 패자로 등극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탐구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난세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제갈량에게는 맞지 않는 공부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갈량은 관습에 얽매는 사람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는 이 주제에서 소개하는 공부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전의 방식과 관습에서 벗어나 더 나은 정책을 입안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후의 주제에서 이러한 그의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제갈량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제갈량은 소설 속의 이미지처럼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을 관중과 악에 비유하며 잘난 척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 승상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는 본인의 한계와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삼국지 동화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갈량이 말했다.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까 걱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면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얻는 것이 있으니 병폐를 버리고 주옥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오직 서서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동화도 7년 동안 나와 일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경우에는 나에게 10번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진실로 서서와 동화를 본받아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면 나의 잘못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의 이 말에서 집사광익, 즉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이익을 넓힌다는 구사가 생겨났다. 사실 필자는 위에서 소개한 제갈량의 말을 거의 그대로 외울 정도로 그의 글 중에서 출사표에 버금가게 좋아하는 글이다. 하나하나의 구절에서 제갈량이 국정을 어떠한 자세로 임했었는지, 그가 중요시했던 국정 철학은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갈량의 표현 중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구절에 집중해보자. 그는 공직자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는 아집에 빠져서는 안 되며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진정으로 나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 행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하급 조직원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는 보탬없이 행정개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 결정 권한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소수에 의한 독단적 결정으로 국가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정책이 입안될 수도 있다. 과거의 정책 결정은 DADC, 즉 소수의 권력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발표한 뒤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대 여론을 방어하는 식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제갈량도 이러한 행정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까 걱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면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즉, 나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 걱정하여 지거늘거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갈량은 총나라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당연히 부하들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필자도 제갈량 밑에서 공직 생활을 했었다면 감히 그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직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네 사회가 대통령, 장관, 회장, 사장 정도 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찾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분위기인가, 필자와 같이 직언을 했다가 미움을 받고 늦춰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제갈량처럼 직언을 해도 미워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사가 직접 이야기해 준다면 조금은 용기가 생길 것 같다. 제갈량은 마지막으로 서서와 동화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본받아 자신의 잘못을 줄여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부하들에게 본인의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은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교하던 그 제갈량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이유 그는 앞선 자신의 글이 부하들의 직언을 이끌어내기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부하들에게 글을 남긴다. 역시 동화전에 기록이 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옛날 체주평과 사귀면서 여러 번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후에 서서와 사귀면서 그의 가르침으로 인도를 받아 나를 힘써 돌이켜볼 수 있었다. 전날 동화는 정사에 참여할 적에 나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힘껏 다하였고 훗날 위도와 내가 사물을 보았을 때는 그는 나에게 자주 간하여 나의 결정을 말렸었다. 비록 내가 바탕과 성품이 어리석고 어두워 그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라도 이 네 사람 제주평, 서서, 동화, 위도, 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잘 지냈으므로 내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기탄 없이 바로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핍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음을 밝히기에 충분할 것이다. 앞선 그래서도 나에게 직언을 한다고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이지만 혹여나 부하들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까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언을 부탁하고 있는 제갈량이다. 생각건대 그의 집사광익 정신은 자신을 관대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 쇼를 위한 것이었다면 직언을 한다고 절대 너희를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두 번이나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제갈량은 진정으로 부하들의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적에 더 민감하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만큼 본인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누군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쉽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제갈량이라고 왜 안 그랬겠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 위에 제갈량의 말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있다. 비록 바탕과 성품이 어리석고 어두워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다. 즉 그는 너희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 혹시나 부하들이 자신들의 직언을 승상이 다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할까봐 단서를 탄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걱정하여 부하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면 제갈량은 정말 세심한 성격을 가졌던 듯하다.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가 될수록 부하들과 멀어지기 쉽다. 혼자만의 넓은 사무실을 가지게 되고 직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게 되고
본인의 경험에 비춰 모든 사안을 판단하기 쉽다. 제갈량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다. 서기 200년대의 시대를 살았던 그가 현대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속은 가정에서의 패배 후 벌을 받을 게 두려워 도망쳤었다. 제갈량이 마속을 아꼈던 이유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갈량이 마속을 아꼈던 이유. 읍참마소,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고사 중 하나다. 마속은 제갈량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부하였다. 그러나 그는 제갈량이 20년 넘게 준비해온 북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제갈량에게 마속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삼국지 마속전에는 제주와 기량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군사계책을 논하기를 좋아하니 승상 제갈량이 더욱 그의 기량을 빼어나게 여겼다. 선주가 임종할 때 제갈량에게 이르길 마속은 말이 그 실제를 과장하니 그게 기용할 수 없어. 그대가 이를 살펴보시오라 했다. 제갈량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속을 참군으로 삼고 매양 불러서 얘기하기를 밤낮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유비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 인재를 보는 눈이 남달랐던 그다. 아무 의미 없이 제갈량에게, 그것도 죽어가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다. 필자의 추측으로 아마 유비는 생전에 제갈량이 마속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자주 봤을 것이다. 유비 눈의 마속은 언제나 제갈량 곁에 있었으며 제갈량도 그를 아끼고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인재를 보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유비가 봤을 때 마속은 말만 유창하고 실제는 그 말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보였던 듯하다. 그런데 제갈량은 그런 마속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듯하니 총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갈량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다. 제갈량이 마속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눈치가 아니었다면 유비는 이런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다. 마속이 아무리 허풍이 심하고 말이 앞서는 자라도 나라의 큰일을 맡지만 않으면 국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유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마속을 그렇게 아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속의 형 마량과 제갈량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량은 백미라는 고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우리가 보통 이 식당은 곱창전골이 백미야라고 할 때 그 백미 말이다. 형주 지역에는 마씨 5형제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마씨 5형제 중에서 백미가 제일 낫다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마량의 눈썹이 희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지칭해 백미라고 불렀던 것이다. 마량은 유비가 형주를 손에 넣었을 때 유비에게 임관하게 된다. 이때 형제 중 막내였던 마속도 유비에게 같이 등용된다. 마량전에는 선주가 촉에 들어가고 제갈량 또한 따라서 후에 가자 마량은 형주에 남았었는데 제갈량에게 편지를 쓰기를 듣자하니 낙성은 이미 함락되었다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조년께서 시기를 호응하고 세상을 밝혔고 공업은 나라를 빛내고 있으니 성공의 징조가 보입니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마량은 제갈량에게 준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제갈량이 181년생이고 마량은 187년생이니 제갈량이 6살 형이긴 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둘은 직장 동료였고 제갈량은 마량의 상사였다. 그런데도 마량이 제갈량에게 준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 시대에도 직장이라는 공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직급이 아니라 상사라면 더욱 어렵다. 삼국지에 주석을 단 배송지도 마량의 존형 표현을 두고 마량은 아마 제갈량과 결의 형제를 하였거나 혹은 서로 친분이 있었던 듯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배송지는 마량과 제갈량이 의형제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둘 사이가 의형제였던 아니던 최소한 각별한 사이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나중에 마량은 유비의 동호 원정에 참여하였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 제갈량은 형제와 같았던 마량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제갈량이 이 때문에 마량의 동생 마속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분명 마속은 재능이 있는 참모였다. 제갈량의 낭만 원정 의도를 간파하고 마음을 공격하라고 조언했던 그가 아닌가. 그러나 제갈량은 마속이 마량의 동생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실제 능력에 비해 더 그를 아끼고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가정을 맡겼던 이유. 이제 제갈량이 왜 가정 전투에 마속을 투입했었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가정을 사수하는 것이 1차 북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임무였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벌과 관련된 주제에서 이미 설명했었지만 제갈량의 전략은 촉군을 조응과 자신의 본대로 나눠 위나라의 방어군을 흐트려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안 서쪽을 구원하러 오는 위나라군을 가정에서 틀어막는 동안 자신의 본대가 장안 서쪽을 병탄하여 이를 거점으로 장안을 공격하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다. 가정지역은 쉽게 생각해 좁은 길목이었다. 가정이 뚫리면 평원지대가 펼쳐지므로 쏟아져 오는 위나라 지원군을 막으려면 제갈량은 방어전선을 넓게 가져가야 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촉군의 방어선은 옅어질 수밖에 없고 뚫리기도 쉬워진다. 따라서 가정을 사수하는 것은 북벌 성공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임무였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왜 마속을 이 중요한 임무에 투입했던 것일까? 가능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마속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수 있다. 제갈량은 마속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속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 전투 경력이 전무했다. 남만 정벌 때도 그는 제갈량과 동행하지 않았다. 마속을 후계자로 삼으려면 단순히 제갈량이 그를 아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세울 만한 공적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제갈량은 마속에게 눈에 띌 만한 공적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마속이 1차 북벌의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마속전에는 제갈량이 마속을 참군으로 삼고 매양 불러서 얘기하기를 밤낮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북벌을 위한 군사 전략을 수립할 당시 마속이 제갈량 곁에서 상당한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추측이 옳다면 제갈량은 마속이 가정의 전략적 중요성을 그 어떤 장수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부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마속을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제갈량은 가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임무이긴 했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했고 마속이 이 정도쯤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수 있다. 삼국지 제갈량전에는
제갈량은 마속에게 선두에서 제군을 이끌게 가정에서 장압과 싸우게 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거동이 부적절하여 장압에게 대파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속한서에는 마속은 제갈량의 작전 명령을 어기고 행동이 매우 번거롭고 어지러웠으며 물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니 내려가서 성을 점거하여 이점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비장 왕평이 힘써 가나였으나 마속이 쓰지 않으니 마침내 대패하여 사조리 모조리 괴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칫통감에는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행동거지가 번거롭고 어지러웠으며 물을 버리고 산에 올라 아래에 있는 성을 점거하지 않았다. 장압이 그 급도를 끊고 공격해 대파하니 마속의 병사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삼국지, 속한서, 자칫통감의 기록이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산으로 올라가 장압에게 대패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제갈량은 가정을 방어할 확실한 계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책을 마속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계책은 가정의 산 아래에 있는 성을 점거하고 버텨라가 아니었을까. 제갈량은 가정을 방어할 자신의 계책에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속이 자신의 계책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가정을 사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속을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가능성, 즉 제갈량의 마속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초계 여러 신하들은 가정방어를 위연이나 오이 같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장수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아무런 실전 경험도 없는 마속을 고집했다. 제갈량 전에는 제갈량이 군대를 출정시켜 기산으로 향했는데 당시 숙장인 위연, 오이 등이 있어 논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선봉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나 제갈량은 뭇 의견을 거스르고 마속을 발탁하여 대군을 통솔하여 선두에 서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마속이 아무리 제갈량의 북벌 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가정을 사수하는 임무가 성만 점거에서 지키면 쉽게 그 임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위연과 오이를 제치고 마속을 굳이 투입했던 이유를 제갈량의 마속에 대한 편애가 아니면 딱히 설명할 길이 없다. 앞선 주제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유비도 제갈량이 마속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위의 예상을 뒤엎은 파격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유비가 한중을 손에 넣은 후 한중 수비를 맡길 사령관을 정할 때의 일이다. 위연전에는 선주 유비가 한중왕이 되어 성도로 옮겨서 다스리게 되니 신중한 장수에게 한중을 방어하게 해야 했다. 중노는 필시 장비가 될 것이라 하였고 장비 또한 내심 자신했으나 선주는 위연을 뽑아 독한중 진원 장군으로 삼고 한중 태수를 겸하게 하니 모두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람들 모두가 장비가 한중 수비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유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위연을 선택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제갈량이 마속을 발탁했던 경우와 약간 결이 다르다. 위연은 이미 그 능력을 검증받은 장군이었다. 그는 한중 수비사령관이 되기 전부터 유비를 따라 촉으로 들어갔고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아문 장군으로 승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전투 경험과 공적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마속은 가정 전투의 선봉이 되기 전까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완전한 신출내기였다. 마속을 가정에 보냈던 것에는 그에 대한 제갈량의 애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갈량이 왕평을 마속의 부장으로 선택했었다는 것이다. 왕평은 제갈량이 죽고 없던 시절 위나라가 촉을 침공하자 이를 거의 혼자서 막아냈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장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중한 성격을 가졌었다고 전해진다. 가정전투에서 마속은 대패를 당했지만 왕평의 군사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나중에 제갈량이 따로 그에게 상을 내렸을 정도였다. 제갈량은 왜 이런 왕평을 마속의 부장으로 선택했던 것일까? 그는 마속이 자만심이나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공명심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이 마속은 말만 앞세우는 인물이라는 유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제갈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속의 성격에 유비가 말했던 성향이 숨어 있었음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속의 자만심을 제어할 인물로 신중한 장수 왕평을 부장으로 붙여주었던 게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할 때 제갈량이 마속을 선택한 것에는 그에 대한 각별했던 애정이 큰 영향을 미쳤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의 마속을 보낸 제갈량의 인재 기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갈량이 마속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장압은 역시 백전노장이었다. 산에 진을 친 마속의 물길을 끊어 촉군을 대파해버린다. 마속의 패배 후 제갈량은 출정한 지 단 3개월 만에 한중으로 퇴각하게 된다. 그리고 제갈량은 패배의 원흉이 된 마속을 처형한다. 그는 왜 그토록 사랑하던 마속을 죽였던 것일까? 가장 설명력이 있는 주장은 제갈량은 마속을 죽여 법에 공정함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선 주제에서 필자는 얼마나 제갈량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중요시 했었는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마속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속은 상관의 지시를 거스르고 족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손해를 가져왔다.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삼국지강의의 저자 이중택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제갈량은 법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마속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필자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꼭 죽였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유배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앞서 필자가 설명했듯이 제갈량식 법치의 또 다른 특징은 교화였다.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제갈량은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줬다. 당시 마속을 죽이지 말자는 여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양양기에는 장관이 한중으로 가서 제갈량에게 이르길 옛날 초나라가 성득신을 죽이자 그런 연유에 진문공이 기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지모 있는 선비를 죽이는 것이 어찌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라 했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손무가 능히 천하에서 제압하여 승리했던 까닭은 법을 운영하는 데 발갔기 때문이요. 사회가 분열되고 군대의 교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만약 다시 법을 폐한다면 무얼 써서 적을 토벌하겠소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일화에서 장화는 마속 같은 인재를 죽이며 오히려 위나라가 좋아할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갈량은 역시 법의 공정함을 내세우며 장환의 의견을 물리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갈량은 왜 마속에게만 교화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일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마속에게 말이다. 마속전에는 마속은 하옥되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참 마속의 고사와는 달리 하옥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아스럽다. 또 제갈량전에는 제갈량이 마속을 죽여 군사들에게 사죄했다는 언급이 있다. 즉 마속전에는 죽었다라는 결과만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제갈량전에는 마속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마속을 죽였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더해진 기록이 있는 것이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다음으로 상난전을 보면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상난전에는 건흥 5년 227년에 상랑은 제갈량을 수행하여 한중에 도착했다. 상랑은 평소 마속과 사이가 좋았다. 마속이 도망칠 때 상랑은 그 상황을 알았지만 검거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이를 한스러워했으므로 상랑의 관직을 박탈하여 성도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마속은 가정에서 패배한 후 도망을 쳤다. 그러나 상랑은 평소 마속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도망친 마속을 모른 척했다. 마속이 도망을 쳤다니 이 기록은 사실일까? 일단 역사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갈량이 마속의 도주를 눈감아줬던 상랑의 관직을 박탈했었다는 후속 조치까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의 마속전, 제갈량전, 상난전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로 빌자 나름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속은 가정에서 패배한 후 본인이 너무나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을 쳤다. 그런 마속을 상랑은 검거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마속을 검거하였다. 검거 후 그는 하옥되었다. 그리고 하옥된 와중에 사형이 내려져 사역을 받든 참수를 당하든 죽은 것이다. 생각건대 참했다는 기록이 마속전, 제갈량전, 상난전 아무 곳에도 없으니 사약 등 다른 방법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마속은 가정에서 패배한 후 받을 죄가 두려워 도망을 가는 중죄를 저질렀다. 즉 제갈량의 수비 지침을 어기고 가정을 사수하지 못함으로써 제갈량을 한 번 배신했던 그가 패배 후 도망을 감으로써 제갈량을 또 한 번 배신했던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마속은 교화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던 것 같다. 만약 그가 가정 패배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결박하여 제갈량 앞에 나타났었다면 제갈량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엄이나 요립처럼 유배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청나라 시대 학자 홍량길은 그가 쓴 사사발복에서 마속은 군사가 패하자 도망하였고 후에 다시 잡아들이니 하옥되어 죽은 것이다. 마속은 말이 그 실제보다 지나쳐 본래 취할 바가 없었다. 또한 제갈량의 군사 명령을 어겨 군사를 잃는 데 이르렀으나 죄를 받게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도망갔으니 죄가 있으면 형벌을 피하지 아니하는 가르침을 어겼음에 제갈량이 그를 주륙한 것은 심히 마땅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홍량길도 마속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에 대한 가중처벌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제갈량은 그 스스로 마속을 처형했지만 눈물을 흘렸던 것은 확실하다. 역사서에도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많다. 이후 그는 마속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연좌하지 않고 잘 대우했었다고 전해진다. 자신이 그렇게 총야된 마속이었으나 마속은 제갈량을 2번이나 배신했다. 마속이 가정에서 패배한 후 받을 죄가 두려워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마속이 도망을 갔다니 말이다. 아마 예전에 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을 것이다. 마속은 말만 앞세우는 자요. 그러니 중용하지 마시오. 그러나 결국 모든 책임은 마속을 선택한 제갈량에게 있었다. 모두 제갈량 본인이 감내해야 할 아픔이었다. 여담, 제갈각의 삼촌에 대한 평가. 제갈각전에는 송건이 제갈각에게 물었다. 그대의 부친 제갈근과 숙부 제갈량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가? 제갈각이 신의 부친이 뛰어납니다 라고 대답했다. 송건이 그 까닭을 묻자 제갈각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의 부친은 일을 맡을 만한 자를 알지만 숙부는 모르기 때문에 뛰어난 것입니다 라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제갈각은 제갈근의 장남이다. 그는 제갈근과 제갈량 중 누가 더 뛰어나냐는 송건의 질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제갈근이 더 뛰어나다고 하며 제갈량은 일을 맡을 만한 자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제갈각이 일을 맡을 만한 자를 모른다고 한 것은 제갈량이 마속을 기용했던 사례를 두고 말한 것이다. 제갈량이 조카의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조카의 말에 반박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제갈량 그와 다시 마주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